오늘 이코노미톡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 관련해서 말이 좀 많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여파, 파장과 또 일주일 정도 남게 됐는데요. 내년 예산안 관련 쟁점들 지금 한국 경제에서 핫 이슈들이거든요. 이에 대해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KB국민은행 장재철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정부가 소액주주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 개정법 이 부분을 좀 내놓았습니다. 지금 좀 팽팽히 맞서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3법 개정안 대신 내놓은 거라서요. 네, 주요 골자와 더불어서 시장에서 좀 알아야 할 핵심 이슈 이거를 좀 파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상법에서 의사의 충실 의무를 강조한다고 하면 주주를 확대하는 그렇죠. 게 원래 상법 개정안이었죠. 주주 이익 보호와 지배구조 개선이 이제 목적인데 상법이 일반법이다 보니까 그 포괄 범위가 모든 기업에 적용된다는 게 사실 문제였잖아요. 네. 상장 기업과 비상장 기업, 특히 중소 중견 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업계에서의 어떤 불평도 많았었고요. 그래서 정부가 이것을 자본시장법 내에서, 즉 상장 기업에 한해서 이사의 충실 의무를 강조하는 것, 특히 어떤 손익거래가 아니라 재무적 거래. 재무적 거래에서는 회사와 일반 주주 간의 이해 상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분할이라든지 합병 그리고 포괄적인 주식의 인도라든지 뭐 이러한 거래들. 그래서 이러한 것에 한정해 가지고 이사의 어떤 이런 일이 있었을 때 거래의 목적이라든지 기대 효과 또 뭐 가액 산정액 이런 거에 대해서 이사회가 보고서를 써가지고 주주에게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하자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업 전반의 부담을 좀 줄이고 특히 이사들의 어떤 법적 책임감을 좀 약화시킬 수 있는, 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조치로 볼 수 있어서 만족스럽진 못하지만은 그래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규제가 좀 완화될 수 있다는, 테두리가 좀 완화될 수 있다는 범위 내에서는 좀 좋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예. 지금 산업과 기업에서는 사실 이제 말씀해주신 이사회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가졌습니다. 그렇죠. 해석에 의해서 모호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했고 너무 옥죄는 그런 법안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 상법에 포함될 경우에는 어떤 이러한 이슈가 생겼을 때 그 판단을 법원에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뭐 집단 소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수 있잖아요. 상당히 부담이 되는 그런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대안으로 이제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을 손보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마 마켓나우 일부를 통해서 대략적인 이해를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뭐 기업의 합병 분할 시 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부분도 있고, 그렇죠. 물적 분할 이슈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그 회사를 물적 분할해서 아무래도 자회사를 상장할 때 예전에 그런 부분이 없었는데 공모주의 20%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모회사의 주주에게 배당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런 이슈도 상당히 좀 의미가 있어서 앞으로 좀 그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사회에서 되게 이제는 그 어떤 거래 목적이라든지 기대 효과 이런 것들을 다 보고서를 통해 가지고 주주에게 알리는 그런 조치를 명문화한 것이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주주 권익 보호, 소에게 그 주주라도 뭔가 보호를 해야 된다라는 그 입장은 비슷한데 양측이 그 해결하는 제시책이 좀 달랐기 때문에 갈등이 좀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이 좀 봉합이 잘 될 수 있을지 앞으로도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후에 조금 더 저희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한국은행이 예상 밖으로 깜짝 인하를 했습니다. 지금 현 3%를 유지했는데 근본적으로 어디에 이유가 있다고 박사님은 보셨습니까? 기본적으로 한국은행이 경기에 대한 판단이 이제 좀 똑바로 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기준금리의 결정을 주로 금융 안정이라든지 뭐 환율 이런 쪽에다가 맞춰 두었다고 하면 이제는 경기에다 초점을 좀 두는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잖아요. 인플레이션율도 하향 조정을 했고, 그래서 성장률을 올해와 내년에 각각 0.2%포인트씩 낮춰가지고 2.2%와 내년에 1.9%로 낮췄어요. 그리고 예. 인플레이션도 0.2%포인트씩 다 낮춰가지고 성장과 물가가 다 낮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금리의 기준금리의 인하가 불가피하지 않았었나. 근데 사실 이러한 조치는 지난 뭐라 그럴까요? 그 금통위 이후의 기자회견에서 이 총재가 얘기했던 소위 포워드 가이던스, 예. 대다수의 금통위 의원들이 3개월 시기 내에서 금리를 좀 동결할 것이라는 이러한 그 결과와는 다른 그 결과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통화 정책의 신뢰성을 좀 훼손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경제가 어렵다고 하고 살림살이도 팍팍하다고 하고 그러니까 그 정책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그 특단의 조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어찌됐건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이런 부분은 있었고요. 지금 금리 인하 이후에 환율의 방향성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원화 약세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하느니 빠른 그 금리 인하 이런 부분을 가속화하면서 내년에 금리 고점이 조금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여전히 달러 강세 현상에서 원화 약세 현상이 좀 더 심해지는 건가? 이런 또 생각도 들거든요. 박사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 요번에 그 금통위 이후에 그 통화 정책 방향에 대한 보도 자료에 보면 네. 향후 금리 인하를 좀 신중히 하겠다 해서 신중히가 빠졌거든요. 신중히가. 신중이라는 게 빠졌다는 얘기는 좀 금리 인하가 좀 빠를 수 있다.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물론 이번 금통위에서 금리를 인한 부분도 있지만은 시장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어쩌면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또 전망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뭐 우리 환율이 결정되는 것이 중앙은행의 금리 차도 있고 또 뭐 국채 금리 간의 금리 차이도 있지만은 만약에 이제 한국은행이 생각보다 금리를 좀 빨리 내린다고 하면 이게 원화 약세 요인이 될 수 있겠구나 해서 환율이 좀 생각보다 달러 원 환율이 높은 수준으로 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우려가 있는 거로 보이는데요. 예. 사실 우리가 이 올해 말까지의 어떤 환율을 본다고 하면 지금 오늘 달러 원 환율이 1,404원, 6원 예. 정도 된 거로 알고 고가는 있는데 6원까지 올라갔네요. 그렇죠? 예, 예. 올라갔지만은 연말에 보통 이제 종가 관리를 연말에 이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달러 원 환율이 좀 내려올 수 있는 개연성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1,400원대지만은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1,480원 정도까지는 좀 내려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연준도 금리를 같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전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박사님 이제 수출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잖아요. 물론 그 안에 면면을 살펴보면 반도체는 또 괜찮은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그랬습니다. 이런 우려가 있다 보니까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이면의 목소리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예. 야, 이 부분은 좀 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거랑 좀 예. 선을 그어서 생각할까요? 왜냐하면 수출이 좀 둔화되고 안 좋다고 하면 무역 수지나 경상 수지가 악화되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네. 지금 보면은 올해 9월까지의 어떤 무역 수지라든지 경상 수지를 보면 작년보다 커졌어요. 네. 수출이 둔화됨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는 작년에 수출이 많이 안 좋았던 것도 있지만 최근에 보면 수입 증가가 좀 많이 수출 증가보다 나빠요. 왜냐하면 수출도 안 되고 내수 경기도 부진하니까 수입의 증가세가 약화돼가지고 그래서 수출 둔화가 환율에 영향을 미치려면은 일단 단기적으로는 무역 수지나 경상 수지가 악화돼야 되는데 네.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무역 수지나 경상 수지만 봐야 될 게 아니라 국제 수지 내에서 금융 계정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건 뭐냐면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뿐만 아니라 자본의 거래를 보는 거거든요. 예. 우리 내국인들이 해외에 대한 주식 투자, 채권 투자를 많이 하면서 올해 9월까지 밖으로 나간 돈이 680억 달러예요. 근데 경상수지 자체로는 650억 달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재화 서비스를 팔아서 버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이 나갔죠. 그래서 수출 이외에 이러한 자본거래, 그 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원화 약세 요인이 더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수출이 둔화가 되면
아무래도 제조업 생산이라든지 고용이 줄을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 이것이 성장률을 낮추니까 우리 펀더멘탈이 약해져서 네. 상대적으로 지금 뭐 미국 예외주의라 해서 미국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미국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의 성장률이 약하다면 또 이것이 또 원화의 달러에 대한 약세 요인이 될 수도 있겠죠. 네. 예. 지금 채권 시장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근데 이제 채권 시장 전문가들은 원래 거시경제 금리 이런 부분에 촉각 곤두세우고 보니까 주시장에 참 연관이 많이 되는데요. 의견 보니까 한국은행이 내년 1분기에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에 대해서 목소리를 좀 높이더라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요번에 금통위 결정과 또 뭐 여러 가지 기자회견에서 나온 그런 어떤 것들을 종합해 보면 추가적인 금리 인하는 있을 것 같고요. 내년 2월, 5월 상반기 중에 2번 정도 금리는 인하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하반기에도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은 금리 인하가 좀 종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네네. 박사님하고 좀 해볼 얘기가 내년도 예산안입니다. 이에 대한 잡음이 굉장히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 처리를 한 열흘 정도 밀어놨습니다. 이렇게 10일까지 좀 밀어놨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다음 주인 거죠. 근데 이제 거기서 보면은 예산안이 삭감된 대왕고래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 그렇다 보니까 어제 주시장에서도 좀 타격을 받았고요. 어쨌든 우리 미래성장이라고 보이는 뭐 반도체나 바이오 이런 부분도 예산이 좀 삭감돼 있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일부에서는 경기 부진을 이유로 추경까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추경은 예산이 이제 확정이 될 경우에 그것이 부족해가지고 다음 해에 경기가 나쁠 때 만드는 건데 사실 국회에서 예산안을 검토하면서 이러한 경기를 반영했다고 하면 증액을 해서 경기를 좀 부양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오히려 깎아서. 그렇죠. 네. 그래서 오히려 이 깎은 부분이 상당히 내년의 경기를 걱정하는 분들한테는 나쁜 소식으로 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뭐 정부도 지적을 했고 일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지만 예비비 삭감이 약 4조 원이 넘었잖아요. 이 예비비는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 위기라든지 아니면 과거 일본과의 통상 마찰이 있었을 때 뭐 소재 관련돼서 이러한 것들이 지급이 되면서 경기를 완충시켜줬던 경기 침체 둔화를 좀 완화했던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사실 트럼프 2.0으로 가면서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는데 대응할 정부의 능력을 좀 약화시켰다는 부분도 있고요. 또한 뭐 혁신 클러스터라든지 원전 관련된 또 이런 인프라 관련된 예산도 특히 이제 R&D 또 예산도 줄였잖아요. 네. 이러한 것들은 우리 성장 잠재력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력에도 경쟁력에도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또 훼손시킬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요번에 10일까지 연장됐지만은 그 안에 좀 잘 합리적으로 해결됐으면 하는 마음이 큽니다. 네. 근데 이제 여야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K 반도체 그러니까 K 칩스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공통의 이해관계가 좀 맞아 떨어진 부분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여야가 합의한 부분이 있어서 좀 예. 다행스럽다 하는데 이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세법 예산안에 이게 얼마나 이제 영향을 받을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보면은 통합투자세액공제에서 세법 관련된 거라서 어떤 영향을 받을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여야가 합의해서 반도체 관련된 시설 투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5%포인트 올려주겠다. 예. 그래서 대기업은 20%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3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또 연구개발 시설 투자 공제율이 현행 1%에서 20%까지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세제 완화 아니면 세제 감세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혁신 또 국가 전략 기술에 대한 세제 혜택도 늘렸습니다. 인공지능과 그 미래형 운송 수단에 관해서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감세라든지 아니면 규제 완화로 이제 포함될 수 있는 조치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반길 만한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조치들은 글로벌하게 지금 네. 많은 나라들이 산업 정책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헌정 사상 초유의 예산 삭감이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데드라인이 10일까지 좀 미뤄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연장된 상황이고요. 여야 합의로 과연 극적 타결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지금 뭐 나라 미래를 위해서 한시적으로도 빨리 좀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반도체나 뭐 전력망 같은 거, 그렇죠. 예, 이런 네. 거는 빨리 좀 해결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 의미를 담아서 주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한국 경제의 중요 이슈 이렇게 다뤄드렸습니다. 이코노미톡 KB국민은행 장재철 박사의 분석이었습니다. 박사님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